SK텔레콤의 주가가, SK텔레콤의 차트가, SK텔레콤의 주식이 고개를 들어 버렸습니다. 1월 11일 2021년도 첫 영상입니다. 월요일 대비한 주가 급등한 SK텔레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바보야, 뭘 그리 놀래? 이제 시작인데. 목표 주가 33만원으로 매수 진행시켜 란 주제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이 2020년 말 2021년 초 배당락으로 인한 단기급 하락 이후로 6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로 반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상승 추세에서는 정배열 구간을 형성하면서 고개를 확실하게 위쪽으로 틀어준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뉴스를 통해서 주가 급등한 SK텔레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SK텔레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10년 만에 최대 폭이다. 그 이유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 만에 7.7% 급등한 것이 13년 만에 가장 높이 뛰었고, 경기 방어주이기도 한 SK텔레콤이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 연일 연신 나왔었고요. 역대급 주가 급등, SK텔레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갑자기 시장에서 관심을,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SK텔레콤에 집중되었습니다. 왜 SK텔레콤이 갑자기 이렇게 뜨게 되었을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치주의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성장주 장세에서 가치주 장세로 넘어오는 시점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서 성장주가 물론 앞서가는 주가 수익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제 다음 장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주보다는 어느 정도 가치주, 경기 민감주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SK텔레콤은 제가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그에 못지않게 SK텔레콤도 비중을 제일 많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큰 비중을 늘려나가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서 가치주 장세가 시작될 때에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자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드디어 이제 SK텔레콤이 2020년도 실적 향상치에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보였었지만, 2021년도부터는 이제 그 가치를 재평가 받겠다는 뉘앙스를 이번 연초의 차트 랠리를 통해서 보여줬죠. 아마 2021년도에는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겠지만, 이렇게 상반기에 목표 주가까지 갈지는 한번 기대치를 열어두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이 와중에 또 SK텔레콤은 성과금을 자사주로 준다는, 이런 또 약간 조금 어깨가 으쓱으쓱 주가가 상승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시점에 성과금을 자사주로 준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소속감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 의지를 뚜렷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고, SK텔레콤 주식에 대한 확고한 상승 의지, 기업 스스로 기업 자체의 주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고, 직원들에게는 이 소속된 회사의 소속감뿐만 아니라 소속된 회사의 비전과 주가에 대한 강한 확신성을 줄 수가 있죠. 주가에 대한 믿음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SK텔레콤이 2021년도부터 큰 부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2020년 말에 있었던 우리 SK텔레콤에 새로 부임하신 박정호 사장의 당찬 포부, 당찬 리더십에 근거해서 이 박정호 사장을 필두로 SK텔레콤의 사업 구조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이 강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이 향후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뚜렷한 실적 전망치, 실적 예상치,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SK텔레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 사업마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분 구조를 다시 한번 재분배하고 구조 재편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메리트를 품고 있었던 점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모빌리티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팀의 모빌리티를 100% 지분으로 물적 분할시켰죠. 이래서 SK텔레콤은 미디어, 보안,
커머스 모빌리티, 기존에 있었던 이동통신 부분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영위하는 그런 종합 ICT 반도체 회사가 되는 거죠. 바로 5G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SK텔레콤이 선두가 되어서 4차 산업혁명 5G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사전 포석 작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호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SK텔레콤의 사업의 방향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현금 창출, 수익 창출만 기대한다면 SK텔레콤의 주가는 더 탄력성이 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K텔레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 사업부죠. 국내 점유율 1위인 5G, 4G 이런 이동통신 사업 부분에서 업계 1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현금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동통신 부분 외에 미디어 사업에서는 SK 브로드밴드, 웨이브, 드리머스 컴퍼니 등의 컨텐츠 사업을 바탕으로 약 4조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고요. 보안 분야의 사업에서는 ADT 캡스, SK 인포색을 바탕으로 1.3조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고요. 커머스에서는 11번가 SK 스토어를 바탕으로 8천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고, 모빌리티 분야에는 갓 이제 물적 분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약 연간 6천억에 해당되는 매출액 달성을 목표로 이제 사업이 분할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간 11.8조의 매출을 달성하는 SK 하이닉스의 약 5분의 1, 20% 정도의 지분을 SK텔레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의 향후 2021년도부터 부각되는 반도체 초호황기 사이클을 맞아 SK 하이닉스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지분법 영향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면 그것도 SK텔레콤의 현금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이 뚜렷해지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기에 따른 사업 역량성도 SK텔레콤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통신 외에 비통신 부분인 미디어 보안 커머스 모빌리티 사업 분야에서 각각의 미디어 분야에서는 SK 브로드밴드, 보안 분야에는 ADT 캡스, 커머스 분야에는 11번가, 모빌리티 분야에는 팀의 모빌리티 회사가 2021년도 각각 IPO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이 IPO 되어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을 때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평가를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주식, 투자금을 예치받으면서 SK텔레콤의 현금도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가질 수 있겠죠. 그에 대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어서 SK텔레콤의 자회사 가치가 더 부각된다면 SK텔레콤도 덩달아 부각될 것이고, 각각의 상장 후에 배당금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SK텔레콤 또한 중간 배당을 비롯해서 연간 배당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코스피가 저평가된 이유가 기업들의 낮은 배당률에 있었지만 이런 SK텔레콤과 같은 배당주를 필두로 이렇게 같이 배당률이 높아진다면 외국인들 또한 관심을 갖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총이 85조 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지분법 계산으로 20% 지분을 계산했을 때는 약 한 20조, 16조에서 20조 정도의 시총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미디어 보안 커머스 모빌리티의 이 IPO 예정 기업들, 자회사들이 상장되었을 때의 목표 시총가가 15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현금 창출, 매매 거래로 인해서 현금 창출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회사들이 상장되었을 때 SK텔레콤은 중간 지주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 1, 2년은 안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어느 정도 국회의 입법이 통과된다면 지분법 개정으로 인해서 SK텔레콤이 이제 중간 지주사로 변하게 되면 이 중간 지주사와 SK텔레콤이 합병을 하게 되겠죠. 합병을 하게 돼서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시너지를 더 강화시키는, 사업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일 중요한 건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공격적인 M&A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SK 사업의 가장 큰 돈줄을 쥐고 있는 건 바로 SK 지주회사죠. 지주회사가 가장 큰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SK 아들이 SK텔레콤이고 이 SK텔레콤의 자회사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와 SK하이닉스는 어찌 보면 손자 기업이죠. SK의 손자 기업이 SK하이닉스죠. 지분법상 손자 기업은 M&A에 있어서 적극적인 직접적으로 SK의 자본을 끌어받아서 투자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와 SK텔레콤이 합병을 해서 하나의 지주회사가 탄생이 된다면 결국 이 통합 SK 지주회사가 SK 하이닉스를 아들로 갖게 되죠. 스타워즈의 I'm Your Father처럼 I'm Your Father가 되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은 SK 지주회사의 큰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M&A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기간은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법에 좀 절차가 까다로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나중에 SK의 와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제 먹히는 입장이니까 어찌 보면 합병을 당하는 입장의 주가는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과 SK가 합쳐졌을 때 그 지분 이익도 SK텔레콤 주식을 가짐으로써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합병 이슈가 한 향후 몇 년 후에 일어난다면 또 그에 따른 주주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으로부터 모빌리티 사업부가 물적 분할된 티맵 모빌리티 회사를 보시면 이 회사는 티맵 어플, 티맵 대중교통, 티맵 택시, 티맵 주차 등의 어플을 기반으로 막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뭐 티맵은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으로서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티맵 택시는 뭐 카카오 택시랑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티맵 주차는 운전자들에게 주차 구역에 가장 싼 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주변의 주차장을 검색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고, 티맵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 소비자들에게 티맵 길찾기와 비슷하게 목적지를 위한 가장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 수단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이런 모빌리티 사업 막강한 플랫폼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팀의 모빌리티의 역량의 냄새를 맡고 우버에서 약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티맵 택시와 우버 택시가 조인트 벤처를 형성해서 합작 법인을 세워서 국내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서는 우버가 약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버의 차량 공유 플랫폼과 티맵 택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빅데이터, 교통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모빌리티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볼 수가 있죠. 역량이 기대되는 사업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아픈 손가락이었죠. 11번가가 아마존과 협업을 통해서 아마존의 국내 진출의 협력사로 이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11번가와 아마존과 손잡고 아마존의 물품을 이제 원래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해외 직구 배송을 통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을 버리고 11번가가 대행 구매를 해주겠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아마존과 국내 소비자 간의 중간 마진을 챙기겠다. 거래의 중간 마진을 챙겨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해외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 개요를 가지고 추진한 거겠죠. 그래서 이 11번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해 IPO가 예상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마존을 등에 업고 IPO에서도 주가 이제 공모에서도 큰 가치를, 높은 가치를 평가받아서 공모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1번가 이상호 사장은 11번가에서 아마존 상품 구매하는 독보적 경험을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아마존 제품을 국내에서 편하게 11번가를 통해서, 그동안 11번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네이버 지식 쇼핑에 밀려나서 업계에서 거의 뭐 이커머스 시장에서 거의 조금 소외되다시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기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아마 아마존의 해외 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을 직구를 하면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11번가의 회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호재는 11번가의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와 추후 추진되는 IPO 상장에 가장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의 호재가 나기 전에 이미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매출액은 뭐 조금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2017년 18년도에는 아픈 손가락이었죠. 영업이익이 만년 적자에 허덕이다가 결국 2019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판매 구조, 판관비 구조 조정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이제 구조적인 영업 전략적인 면에서 구조 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적자 기업에서 조금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2021년도부터는 아마존은 등이 없고 큰 폭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020년도 작년에도 이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큰 폭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아마존은 등이 없고 좋은 실적, 이 상승 추세를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 추세에 날개를 달지 기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을 품은 아마존의 날개를 단 11번가는 우체국의 전국 배송 인프라를 통해서 택배의 면에서 쿠팡의 아성을 무너뜨릴 그런 역량을 보이겠다라고 해서 글로벌 유통 허브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큰 포부를 달성했는데요. 아마존을 통해서는 해외 직구 서비스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로는 우체국의 전국 배송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른 배송을 추구해서 쿠팡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당찬 포부가 있죠. 11번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죠. 또한 멤버십도 통합을 시켜서 아마존 멤버십을 통해서 한마디로 아마존의 날개를 달고 그냥 끊임없이 날아가겠다는 거죠. 아마존의 수혜를 단단히 보겠다 이런 그런 포부를 느낄 수 있죠. 이를 통해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 대행지를 기존의 아마존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배송 대행지를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배송 대행지를 설정하고 또 긴 배송 시간 몇 주 2, 3주간의 긴 배송 시간이 있었죠. 긴 배송 시간이 배송 기간이 또 문제가 있었고요. 기존의 아마존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요. 그리고 또 관세, 부가세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또 환불 교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아마존을 필두로 기존 해외의 그 직구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이 단점들 4가지의 단점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11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이건 정말 굉장히 아마 11번가의 매출액에 큰 폭의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올해 2021년도에 11번가의 매출이 기대되는 바이고요. 또한 이 SK텔레콤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도 협약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아마존이 최근에 주가가 한 2, 3년 동안 엄청나게 급등했죠. 이 급등한 이유가 이 아마존이 그냥 기본 유통 산업에서 한국의 이마트, 뭐 홈플러스와 같은 유통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가 상승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존이 빅데이터 기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세계 1위입니다.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마존 기업은 엄청난 세계 1위의 부동의 1위의 클라우드 웹 서비스 제공 업체죠. 아마존은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 주가가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아마존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런 아마존 클라우드 웹 서비스를 SK텔레콤이 쓰겠다는 거죠. 이 SK텔레콤이 바로 아마존의 거의 뭐 발목을 붙잡고 아마존의 국내 시장 점유율 향상에 큰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 SK텔레콤의 정말 압도적인 네트워크 기술 시스템, 국내 네트워크 시스템 점유율 1위라고 볼 수 있는 이 SK텔레콤이 압도적인 통신 서비스를 바탕으로 아마존 웹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뿌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SK텔레콤의 기존의 LT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했는데 LTE는 0.065초 기존의 5G망은 0.041초에 반응하는 것을 SK5GX
5G 서비스는 0.001초의 통신 전달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얼마 차이 나지 않아 보이지만 이 0.001초, 0.00 몇 초의 차이는 우리 자율주행, 로봇 배송, 원격 의료, 스마트 공장 등 다방면에 있어서 큰 폭의 이제 서비스 갭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에서는 갑자기 급제동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0.0 몇 초의 차이의 차가 사고와도 직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SK텔레콤은 보유하고 있고 아마존의 웹 서비스와도 협업해서 국내 시장에 이런 자율주행, 로봇 배송, 원격 의료, 스마트 공장 등의 다방면에서 같이 협업을 하겠다.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가 폭증하는 시대를 도래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이제 4차 산업혁명 5G 시대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혼선으로 많은 서비스의 차질이 생긴다면 소비자로부터 결국 외면받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이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분야인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배송, 원격 의료, 스마트 공장 등의 다방면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이런 서비스적인 역량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뭐 지금은 SK텔레콤의 모빌리티 사업부와 이커머스 사업부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2달 전에 작년 11월 달에 방송했던 그런 SK텔레콤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이 두 분야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보안 부분에서도 2021년도 큰 폭의 실적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더 보시고 오신다면 SK텔레콤의 비전에 대해서 자회사들의 비전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SK텔레콤은 기존의 통신, 이동통신 부분에서 많은 매출을 보였지만 이쪽 이동통신 사업 부분에서는 더 이상 성장성이 이제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안정적인 현금 캐시카우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큰 폭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런 주가가 오르기 위해 큰 폭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 캐시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의 성장성도 봐줘야 추후에 큰 폭의 매출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성장성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장적인 면에서도 큰 폭의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메리트를 채울 수 있는 게 비통신 분야에서의 매출 전망이죠. 그래서 이 SK텔레콤이 이전에 2018년도부터 향후 2022년도까지 봤을 때 2018, 19, 20년도에 이 통신 부분 외에 비통신 매출에서는 조금씩 상승하고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매출이 꾸준히 상승할 거고요. 그 비중도 어느 정도 이동통신 분야에 벗어나 어느 정도 이 SK텔레콤의 매출에서 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성장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분야의 사업을 생각하면 가치주에 해당되지만 한편으로 이런 자회사를 통한 비통신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적인 그런 면모도 갖추고 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는 주식이 SK텔레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7년도부터 유동자산이 꾸준히 증가했고요. 유동부채도 뭐 당연히 증가할 수 있겠죠. 다양한 5G 시대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도 충분히 투자되어야 하고 자본은 당연히 쌓이는 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작년 2020년도 2분기 기준을 보시면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안정적이다. 2017년도 때까지만 해도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조금 높았던 점을 비교하면 지금은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제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본은 꾸준하게 늘어나가고 있죠.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봤던 업데이트된 재무제표 구조를 보시면 2020년 3분기의 유동자산의 변화를 보시면 8조 2천억에서 9조로 유동자산이 변화되었고 7조 4천억 원 정도에서 7조 6천억 부채는 뭐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다양한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고 R&D 연구 또 5G 장비 투자에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부채는 조금씩 증가하는 건 당연히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갭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화된 현금 창출을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자본은 당연히 현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번 거 가지고 끊임없이 투자하고 또 더 많은 돈을 벌리고 이런 구조를 재무제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은 안정적인 현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5년 동안.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투자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로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저는 SK텔레콤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은 2021년이지만 2020년도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2020년도는 전망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에 큰 폭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었고 이거는 바로 SK텔레콤의 반도체 초호황기 진입에 따른 그런 수혜를 톡톡히 봤었고요. 2019년도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의 덕을 톡톡히 봤었고요. 2019년도에는 반도체 거품이 조금 떨어지고 D램 가격이 조정되면서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배당 수익도 조금 줄어들었고 더해서 5G 시대를 맞아서 5G 통신 장비에 네트워크 장비에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지출이 많아지니까 단기순이익이 2019년도에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그리고 2020년 작년은 어느 정도 코로나 시대에 데이터 증폭, 데이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또한 5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5G에 대한 수요가 이동통신 ARPU 가격이 높임으로써 집에서 계속 컨텐츠 영상을 보는 인원이 늘어나고 컨텐츠 서비스를 즐기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런 서비스적인 컨텐츠 서비스적인 면에서 큰 폭의 이익을 달성했다. 그리고 트래픽, 이동통신 부분에서도 큰 폭으로 5G 마켓쉐어 확대에 따라서 큰 폭으로 이익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는 실적이 이렇게 큰 폭으로 달성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올해 2021년도도 그 영향을 탄력받아서 반도체 초호황기가 다시 2021년도부터 서서히 향후 2-3년간 진행될 거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수익이 다시 한번 지금이 아니라 2020년도에 더 분명해질 거고요. 지금은 이제 5G를 바탕으로 많은 자회사들의 실적이 향상됨을 바탕으로 인해서 올해는 1조 8,504억의 단기순이익이 예상된다고. 이거는 시장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 비교만 보지 정확한 수치를 논하기에는 좀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큰 폭으로 단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ROE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ROE 자기자본 수익률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PER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실적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기업 평가치는 지금 현재 11.54%인데 작년 기업 달성 대비 주가의 퍼가 15.45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낮은 PER 비율을 보이고 있고 PBR도 1도 되지 않는 이 PBR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적도 개선되고 자기 자본 이익이 개선되고 주가의 멀티플 주가의 실적 대비 주가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에 투자할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12월 28일 날 연말 배당금을 노리고 대량으로 돌아온 뒤에 조금 매도하는가 싶더니 올해 초부터 조금 큰 폭의 매수세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약간 매수세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꾸준히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이 향후 수급에서도 좋은 흐름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배당나기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이렇게 말이죠. 배당하기 직전에 꾸준하게 이미 1-2개월 전부터 10월달 정도부터 9월달부터 꾸준하게 배당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와오고 있었고요. 조금 어느 정도 꺼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올해 실적 예상치를 보고 아직도 꾸준하게 매수하는 추이를 봤을 때 이 추세가 계속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금융투자들이 계속 매수해 준다면 어느 정도 연기금도 들어와 주고 한다면 수급이 좋아진다면 이 SK텔레콤은 충분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11월 4일 수요일 아침에 제가 방송했을 때 그때의 시점이 바로 이때 시점이죠. 이때 아마 초입부에 시작할 때 제가 만약에 이때 전달에 월봉상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락폭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기 추세 하단선에 184,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죠. 뭐 좀 아쉽기도 하네요.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는 일봉상에서는 227,500원, 주봉상에서는 229,000원, 월봉상에서는 244,000원이 오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고 각각의 단계를 지난 2개월 동안 돌파를 했습니다. 227,500원 돌파했고 229,000원 돌파했고 244,0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현재 265,000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월봉상을 봤을 때는 지난 윗꼬리를 달았던 고점 평균 라인을 보시면 288,000원이 고점 부근의 평균 라인이었고 이 288,000원을 다시 돌파할지 기추가 여부되고요. 코로나 악재가 한창이던 지난 3월 달에 164,000원 저점으로 아래꼬리 형성하면서 추세를 형성했던 이 추세선을 제가 꺼놓았던 이 추세선을 작년에 10월 달에 무너뜨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184,000원까지 만약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 전재산을 털어서라도 SK텔레콤을 사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제 배당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과 기관 금융투자의 수급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추세선을 다시 회복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이 추세선의 하단선까지 왔었고 이 하단선의 턱걸이에서 다시 밟고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큰 폭의 추세선의 상단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이 월봉상에서의 추세 상단선은 322,000원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 유동성이 이번 1월달에 큰 폭으로 계속 나와준다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322,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단선은 잊어 주셔야 되고 월봉상의 하단선 여기까지는 올 일도 없고 쳐다볼 일도 없습니다. 고개 상단선만 보는 겁니다. 322,000원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월봉상에서 말이죠. 월봉상에서는 244,000원을 돌파했죠. 돌파했기 때문에 또 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주봉상에서 봤을 때 주봉상에서는 제가 229,000원 돌파하는지 보자 했었고요. 지난 방송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고 하단을 제가 주봉상에서는 229,000원 229,000원 돌파하는지 보자고 했는데 돌파했죠. 229,000원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해서 배당락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이 추세선을 이렇게 꺼놨을 때 이 추세선 상단선에서 윗꼬리를 달고 살짝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상단선과 이 하단선을 박스로 봤을 때 이렇게 N자형으로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점을 여기서 맞았고 다시 하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단선에 해당되는 219,500원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평단가를 낮출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 상단선 272,900원을 더 돌파해서 다음 주 한 주가 시작되는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272,500원을 돌파하고 간다면 30만원대 돌파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봉상을 보시면 일봉상은 저번 11월 4일 수요일 아침 방송했을 때 시점이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 기준으로 227,500원을 돌파할지 229,000원 돌파하고 244,000원까지 돌파하는지 보자고 말씀드렸고 꾸준히 한 계단씩 돌파를 했고 결국 244,000원 부근이 이 까만색 선 부근입니다. 이 까만색 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배당락을 맞아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60일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이 244,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오버슈팅 하는 과정에서 정배열을 형성하는 이 각도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01선 모든 선들이 정배열을 형성하는 제가 정배열하면 대세 상승기의 초입부라고 했습니다. 일봉상에서 봤을 때 아직 5일선까지 터치도 안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5일선까지 온다면 이제 이평선 기법으로 봐야겠죠. 이동평균선의 기법으로 봤을 때 5일선, 11선, 21선을 각각 어느 지점에서 지지하는지 보고 지점하고 올라갈 때쯤에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 봤을 때는
당장은 5일선과의 주가가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5일선을 지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부터 저같이 홀딩하신 분은 떨어지든 11선이든 21선이든 계속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안하게 관망하실 수 있겠지만, 신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5일선, 11선, 21선 중에 각각 어느 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매수하는 시점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변화의 아이콘, 가치주의 진주 SK텔레콤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통신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종합 ICT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SK텔레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두로 이 SK텔레콤은 더 이상 통신주가 아니에요. 종합 ICT 회사, 종합 정보통신 기술 회사로 거듭날 거라고 선전포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KT나 LG U+와는 조금 질이 다른 주식입니다. 통신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SK텔레콤보다 KT 주식을 사시는 게 맞고요. SK텔레콤 5G 통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SK텔레콤에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2020년 말 540만 명으로 점유율 46.6%, 업계 1위입니다. 46.6% 2020년 말 기준으로 점유율을 전망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이동통신 부분에서 ARPU, 고객 1인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통신요금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죠. 추후에 갤럭시나 애플폰들이 5G 모델을 계속 선보일 것이고, 이 5G 모델의 서비스 비용이 조금 높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바탕으로 ARPU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픈 손가락이었죠. 아마존과 최근에 제휴한 11번가, 그리고 최근에 물적 분할한 팀의 모빌리티의 사업 역량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큰 폭의 실적을 달성해 준다면 그것 또한 SK텔레콤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주가 배당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작년 2020년 3분기 때쯤에 기업 공개 컨퍼런스 콜에서 SK텔레콤의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20만원대가 웬 말이냐, 우리는 종합 ICT 회사고 대한민국의 모든 IT 서비스의 1등 기업인데 20만원대가 뭐냐, 30만원대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향후 20만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총동원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겠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대놓고 말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 현금 창출 능력, 점점 늘어나는 현금을 그대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점점 확대해서 그대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공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주주들의 이익 제고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의 하방 경쟁성을 확보하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죠. 20만원 초중반대로 떨어지는 꼴은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2021년 자회사 IPO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스토어, SK브로드밴드, 11번가, ADT캡스, 웨이브, 중요한 팀의 모빌리티의 IPO 추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이 상장됨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금 창출 능력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실적뿐만 아니라 이런 상장으로 인해 많은 투자금을 받게 된다면 이 또한 SK텔레콤의 현금 역량이 더 강화되는 시너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건 또한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한 배당 확대가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이 군침을 흘리고 이 SK텔레콤을 매수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미디어, 보안, 이커머스, 모빌리티, 그리고 SK하이닉스라는 다양한 사업 부분의 자회사를 바탕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ICT 회사로 손색 없는 기업이다. 특히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부분이 앞으로 올해 내년 실적에 SK텔레콤의 실적에 큰 폭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사업 부분이 올해 내년에 큰 호황기를 맞이할 거기 때문에
예전에 2017년, 2018년도에 SK텔레콤이 큰 폭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했던 그때의 기억이 있었죠. 그게 한번 어게인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겠죠. SK하이닉스 지분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도 이 반도체 호황기에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수급이 아직 불안하죠. 수급이 외국인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좀 큰 폭의 상승에 기여를 했지만 30만원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아직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월봉상에서는 32만 2천원을 돌파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거고, 주봉상에서는 27만 2,500원을 돌파하는지, 하단 21만 9,500원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지, 이탈한다면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만원 초반대 21만 9,500원 이탈한다면 추를 보고 물타기 할 준비를 할 필요도 있겠죠.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일봉상은 정배열 대세 상승기의 초입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배열 차트 흐름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5일선을 지지하는지 단기적으로는 계속 확인하고, 만약 이탈한다면 11선, 21선까지 한번 봐주고 21선까지 맞고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5일선 지지, 21선 지지 확인해줘야 되고, 21선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주봉상을 봤을 때 21만 9,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이 3지창의 3개의 이동평균선을 바탕으로 매수와 손절, 신규 매수, 손익 구간을 설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PER 대비 올해 기업 예상 실적치를 반영한 저맨수르의 2021년 목표가는 SK텔레콤 33만 4천원이 되겠고, 이와 같이 상반기에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학개미들의 힘과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크게 향상되고 있는데, 만약 상반기에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34만 4천원도 돌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힘겹게 33만 4천원 근방에서 지지 맞고 떨어진다면 전액 매도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 대세 상승 일봉상의 정배열 차트가 정말 삼성전자와 같이 무너지지 않고 미친듯이 올라간다면 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단 2021년 예상 기업 실적 대비한 목표가는 34만 4천원이기 때문에 이 33만 4천원을 한번 또 목표가 달성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향후 또 SK텔레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리딩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좋은 지금 이 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거둬야 합니다. 앞으로 향후 1, 2년간은 계속 좋은 장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 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공부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